안녕하세요. 웹 인벤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갑수 교수입니다. 우리 강의의 기본적인 목차로는 웹 인벤트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웹 인벤트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앱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앱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앱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과제를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앱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앱 인벤터의 역사, 이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를 위해 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인벤트라는 게 뭡니까? 창작하는 겁니다. 그죠? 안드로이드를 위해 가지고 앱을 이렇게 창작하는 거, 이게 앱 인벤터다. 자, 이 앱 인벤트는 기본적으로 구글과 MIT의 합작품이다. 구글과 MIT의 합작품이다. 우리 스크래치도 지금 MIT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스크래치도 MIT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MIT에서 앱 인벤터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앱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다. 웹 서비스다. 자, 웹 서비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웹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앱 서비스이고 구글과 MIT에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앱 인벤터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한 10살 정도 됐습니다. 그죠? 2020년 현재 10살 정도. 2010년 12월 15일 날 공식 출범이 되었습니다. 공식 출범이 되고 나서 구글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픈소스의 개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1년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그죠?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MIT로 이전해가지고 2012년 3월에 앱 인벤터 1.0을 출시를 한 겁니다. MIT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MIT 버전이 되면서 2013년 12월에 앱 인벤터 2.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앱 인벤터 2.0, 앱 인벤터 2.0이 계속 기능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3.0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020년 9월 2일 현재 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는 앱 인벤트의 역사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픈소스는 이 소스 코드가 웹 인벤트를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오픈되어 있는 코스에 가보니까 여기 있는 소스들이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인 툴이다 보니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내 나름대로 앱 인벤트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그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기능들을 막 좀 축소해가지고 나만의 첫 번째 접근하는 앱 인벤터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픈소스의 개념을 가져가고 이 웹 인벤터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앱 인벤트의 사용자, 이게 뭐냐면 오늘 사용자, 현재 지금 액티브한 유저들이 45.6K, K라는 말이 뭡니까? K라는 거는 키로라는 겁니다. 그죠? 키로는 우리는 미터에서 킬로미터 하면은 1000미터 해서 1000이라는 단위입니다. 그죠? 1000이라는 단위다. 그래서 키로 하면은 오늘 현재 액티브 유저가 45.6K다라고 하면은 즉 45,600명이
45,600명이 지금 액티브 유저다. 오늘 현 상태. 아까 자, 그 다음에 액티브 유저. 이번 주말에는 한 주 동안에 이 앱 인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7만 6,300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번 달에는 42만 4천 명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는 앱 인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앱 인벤트가 30만 개 이상의 어플들을 만들었다라는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한 퀴즈 하나 해볼까요? 자, 앱 인벤트는 안드로이드 앱만 가능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앱 인벤트가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용으로 디벨롭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지금은 가능하지만은 iOS 저 애플에도 만족하게끔 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앱 인벤트의 특징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랭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두 개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주얼 블록 언어다. 비주얼 블록 언어다. 즉 텍스트 언어가 아니라 비주얼 블록 언어다. 비주얼 블록 언어는 여러분들이 블럭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죠? 블럭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요는 비주얼 블록 언어다라는 겁니다. 비주얼 블록 언어다. 이런 블록 언어다. 이런 블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안드로이드의 첫 번째 헬로 월드라는 게 디스플레이 되는데, 이는 텍스트 기반 언어입니다. 그죠? 왼쪽은 텍스트 기반 언어고, 그리고 오른쪽은 블럭 기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앱 인벤트는 기본적으로 블럭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블럭 기반의 드래그 앤 드랍, 즉 블럭을 갖고 와가지고 떨어뜨리면 드래그해서 드랍, 떨어뜨리자라는 겁니다. 그죠? 드랍은 떨어뜨리다라는 겁니다. 그죠? 드래그 앤 드랍의 이런 특징을 갖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는 비주얼 블럭을 넣으면은 구문 에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접하는 게 뭐냐면은 신텍스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글자를 입력을 하니까 글자를 잘못 쓰는 겁니다. 그죠? 잘못 쓴 에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언어에 접근하기 힘든데, 블럭 언어는 기본적으로 노 타이핑이다. 타이핑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랍 방법이다. 자, 그 다음 퍼즐 방법입니다. 그죠? 퍼즐 조각 맞추는 방법이다. 블럭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블럭의 조각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이지 않다.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조각 자체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매우 고급 언어다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기본적인 텍스트 기반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블럭 기반을 제가 매우 높은 고급 언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개념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앱 인벤트의 특징이 이벤트 기반 언어다. 이벤트 기반 언어다. 자, 이 이벤트 되게 사용자가 어떤 것을 클릭하면은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앱들도 이벤트 기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용자가 클릭을 할 때 발생하는 이런 사용자 이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이 실행될 때 이렇게 초기화되는 거, 그죠? 초기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내부 사용자 이벤트는 사용자가 클릭하는데 이런 타이머, 이런 거, 몇 초마다 어떤 동작이 발생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타임 이벤트, 그 다음에 외부 이벤트, 폰이 텍스트를 보낼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가. 물론 사용자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외부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는 이벤트 기반 언어다. 앱 이벤트의 특징이 이벤트 기반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퀴즈로 웹 인벤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두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래, 블록 기반 언어,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언어 이야기했죠. 그죠? 블록 기반 언어와 이벤트 기반 언어다. 아직 앱 이벤트를 사용해보지 않으면서 특징을 안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스크래치를 생각해보면 된다. 자, 앱에서는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내가 4개의 이벤트, 앱이 동작될 때,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때, 그 다음에 외부 이벤트, 내부 이벤트, 타이머 같은 거, 자, 이는 이벤트가 4개의 종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우리가 일반적인 앱으로서의 특징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는 앱 인벤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은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우리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날씨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간표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뭐, 그 다음에 학습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기본 앱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죠?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 게임을 하는 거, 학습을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앱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기본적인 앱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한번 설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앱들의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오픈 데이터를 액세스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픈 데이터. 우리가 서울시나 우리나라나 또는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오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오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오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제가 특성은 이런 오픈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만약 서울시에서 내가 차가 지금 어디 오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오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액세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는 코로나에 관련된 지금 발생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데이터,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학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3가지 측면. 그 다음 GPS와 연동되어 있는 거다. GPS와 연동되어 있는 거다. 즉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지도, 그죠? 세계 지도에 나의 어떤 GPS 칩이 있으면은 내가 위도가 얼마고 경도가 얼마인 그 위치를 내 정보 제공하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학습하는 게 GPS하고 연동돼 가지고 동작되는 앱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배달 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배달 앱이 현재 지금 어디에 오고 있는지, 그죠? 배달해 오는 사람이 어디에 오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배달하는 그 사람들의 GPS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GPS 정보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차가 지금, 내가 타고자 하는 뭐 어떤 612번이 있다고 하면 612번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GPS, 그죠? 자, 그 다음 게임을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 GPS 정보를 연동해 줄 수 있다. 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센서죠. 그죠? 물론 GPS도 하나의 센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GPS는 바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죠?
각종 센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센서들을 한번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센서들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게임을 하고 학습을 하는 요런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센서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센서들, 즉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죠? 내가 운동 체크하는 거, 자, 그런 게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센서, 즉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와 게임과 학습을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뭐 인공지능 모듈을 한번 체크해 봤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인공지능 모듈이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보를 제공해주고 게임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 모듈이 들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보와 GPS와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 이 네 개의 속성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좋은 앱들은 이런 기본 기능에다 오픈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GPS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센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앱들의 특징들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앱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가? 요즘 앱들은, 자,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오픈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 GPS를 갖고 가는 거, 센서를 갖고 가는 거, 인공지능 모듈,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앱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앱의 구조. 기본적으로 앱의 구조는, 이런 앱은 어떤 컴포넌트하고 비헤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변수하고 함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아직 우리 앱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 각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한번 보세요. 그죠? 각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각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각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각 컴포넌트, 각 컴포넌트면은 이 각 컴포넌트로 여러분들이 앱에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화면에 있는 각 요소들입니다. 그죠? 자, 처음에 우리가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각 컴포넌트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심플한 기능을 갖는 앱들은 컴포넌트가 적겠습니다. 그죠? 자, 컴포넌트가 적으면서 비헤이버, 제가 이 앱을 기본적으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이벤트를 누르면은 그 이벤트에 동작되는 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컴포넌트와 비헤이브가 앱의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컴포넌트는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화면 설계를 하고, 비헤이브는 이벤트를 발생하면은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즉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변수나 함수라는 이런 내용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앱의 구조는 이런 컴포넌트와 비헤이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제, 교육용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용 앱을 여러분들이, 자, 그 교육용 앱을 하나를 가지고
오픈 데이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한번 보고, 센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한번 보고, GPS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고,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 교육용 앱에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나서, 그죠?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뭐 게시판에 질문을 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는 게 그 과제함에 수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